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전국은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평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신종 대응 수법을 썼습니다. 거짓 답변과 음해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덮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에 대한 화살을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덮었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일부 장관은 청문 보고서는 채택해 줄 수 있다. 다만 그 의견 내용은 부적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의 의견은 2명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그리고 모두 부적격이나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당은 인사 참사다, 인사 만행이라면서 장관 후보자들 전원 부적격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 책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김현철, 박영선 후보,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한국당이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예. 맨 처음에는 7명 전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2명,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영선 준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약간 수정을 했거든요. 그 네. 이유는 7명 후보자 전부 반대한다. 그러면 국민들 생각할 때도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것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명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8대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만은 이렇다 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회의원 하면서 이른바 저격수, 그래서 구여권일 때 굉장히 괴롭혔기 때문에 예. 뭔가 구원을 이번 기회에 톡톡히 갚겠다. 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정서는 어떤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보다는 오히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집을 3채나 사실상 예. 갖고 있었다가 특히 이제 그 지역이 한 군데는 뭐 잠실, 또 한 군데는 분당, 한 군데는 세종하면 다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그렇죠.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딸에게 또 꼼수로 증여를 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장관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 본인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동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들 황제 유학 그리고 뭐 포르쉐를 좀 사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정서가 더 안 맞을 텐데 이 두 사람을 딱 꼬집어서 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과연 전략적으로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7명 후보자 모두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정치의 공세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에 의견을 담아서 의사표명을 해야 됩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 사퇴 이후 민주당으로선 여론 악화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앞서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 꼽는 우려 인물은 조동호,
최정호 장관 두 후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 두 사람의 거취는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론을 좀 특히 4월 3일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개각에 대한 이번에 청문회에 대한 여론을 굉장히 주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7명의 이제 장관 후보자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역대 몇 가지 개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개각에서 아마 상당히 7명 중에 대다수가 뭔가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에 이런 복합 건물을 사는 게 혹시 투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으로 인해서 물러났기 때문에 예. 혹시 이제 그런 거와의 불똥이 내각으로까지 더 이제 번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7사람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홍영표 원내대표도 보면은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이제 1명 내지 2명인데 지금 현재 두로 거론되는 사람이 2사람이죠. 바로 아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예. 국토교통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최근까지 세 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맞습니다. 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그 부동산 세 채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분당에 있던 집은 딸과 사위에게 편법 꼼수로 증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그거를 증여한 데다가 또 거기다가 월세를 또 들어가서 월세금을 또 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에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금으로 상당히 외유성 출장을 많이 갔다. 근데 그 출장을 갔을 때 중에 보면은 두 아들의 어떤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 같은 때 겹친 때가 많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또 보통 갈 때 또 부부 동반으로 간 경우 굉장히 많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이 굉장히 호화 유학 아니냐 심지어 황제 유학이라고 야당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장남의 경우 보면 24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월세 아까 말한 예. 포르쉐 같은 이런 자동차도 사주고 이래서 이 두 아들한테 7년간 7억 원을 송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 정서가 결여된 거 아니냐 해서 2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오늘 보면은 청와대 한 관계자의 언급으로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한 거로 봐서 청와대도 뭔가 최소한 1명 정도의 낭만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명이냐 2명이냐 예. 그리고 이 1명일 경우 누가 우선이냐 이건데 제가 보기에 진짜 막상막하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야가 지금 각각 다른 인물들을 이른바 우려 인물로 꼽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월 1일 모레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일까지 1차 채택 기간이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벌써 오늘이 30일이니까 현실적으로는 1차 시한에 그렇죠. 이 문제가 예. 채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다가 10일 이내에 날짜를 지정해서 재송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안 할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에는 계속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은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민심의 흐름이 좀 만만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는데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에 대해서는 낙마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1명이냐 2명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누가 1순위냐 2순위냐 이거 굉장히 막상막하라고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직무와 관련된 비리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인사권자가 부담이 있으니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제가 볼 때는 1순위고 2순위로는 이제 조동호 장관 후보자인데 이제 조동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1순위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10일 날 출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0일 출국하기 전에는 뭔가 매듭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선다면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예. 한두 명 정도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내세웠다는 점에서요. 청와대 민정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김의겸 대변인 투기 의혹까지 악재가 더해진 셈인데요. 예. 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청와대 인사검증을 하려면 지금 현재 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직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 무슨 음주운전이라든가 어떤 거론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다운 계약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장 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대 그 부적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후보자가 다 기록에 그 질문에는 다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하는데 제대로 응답을 정확하게 안 적은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왜 이번에 이런 후보자들 이번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후보자들만 주로 이렇게 추천을 했느냐? 이렇게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조국 수석이 그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사람이 제대로 없다. 그리고 하겠다 할 만한 사람들은 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든 과거에 보면은 이 장차관급 인사가 두세 명이 연속으로 낙마하고 그러면은 보통 민정수석 같은 경우라든가 인사수석은 사실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현재 장차관급 인사가 현재 낙마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6명은 넘는 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장관이 8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한 조국 민정수석하고 조현옥 인사수석은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건지한 상황인데 이번에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한두 명은 낙마할 것이다라고 두 분 모두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좀 정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날 출국을 하시니까 그 전에 그리고 이제 1차 시한이 일단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날짜를 지정을 하고 그래도 국회에서 청문 채택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줄 경우는 그 사이에 제가 볼 때 1일 이후 10일 사이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청문 또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좀 청와대에서 도덕적 기준이 좀 해이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은 역대 장관 후보자들보다 흠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래도 추천 또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조금 이 도덕적 기준이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사 시스템 또 검증 시스템도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좀 사전에 검증 항목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된다는데 그걸 좀 더 늘려서라도 좀 촘촘하게 그걸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재산과 관련해서 무리를 빚고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좀 현미경을 들이대는 그런 꼼꼼한 검증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사 실명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또 누가 검증을 했는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으면 어떤 이유로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밝혀야만이 이런 좀 뭔가 좀 흠결 있는 그런 후보자가 추천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청문회 제도를 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뭐 공방만 난무하다가 보고서 채택은 무산되고 이게 임명 강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청문회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것도 지금 15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청문회가 도입된 역사는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로 정치 공방이 이루어지고 주로 후보자의 이 도덕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파헤치는 주로 그런 식으로 되고 정책 문제에 대한 질의는 정작 굉장히 축소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돼 왔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인사검 청문회를 지금 가장 본격 도입하고 있는 미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인사 검증은 청와대에서 일단 할 때도 백악관이라든가 할 때도 일단 먼저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은 예. 따로 별도의 기구에서 아주 치밀하게 시간을 두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청문회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해가지고 딱 거기서 보고서를 내는 이런 양식으로 전개되고, 오히려 실제 청문회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비전을 놓고 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식에서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도덕성을 자질을 검증하는 기구가 예. 따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뭔가 좀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으면 대통령도 장관에 대한 고유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그런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낙마시킬 사람은 낙마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6년 전에 처음 불거진 이른바 김학의 사건, 이와 관련한 정치권 공방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김학의 관련 동영상을 봤다는 사람이 속속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핵심이요. 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정 때 동영상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 이걸 언제 봤느냐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관련된 이 동영상이 이미 임명되기 전에부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2013년 3월 11일에 임명이 됐고 예. 그로부터 나흘 뒤인 3월 15일에 김학의 법무차관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별장 동영상이 2012년 말부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임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2013년 3월 15일 날 임명이 됐는데 그 전에 문제의 동영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지원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박영선 지금 장관 후보자고, 또 최근에는 이용주 의원도 나도 봤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쟁점이 되냐면은 다시 박영선 장관 후보자로 넘어가서 자기가 이거를 미리 봤기 때문에 황교안 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취임이사자 올 때 이 동영상을 꺼내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김학의 차관 내정자가 문제가 있다. 예. 이 사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황교안 법무장관 당시죠. 알았으면서 이 문제를 그대로 통과시킨 그런 책임이 있고, 예.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2차례나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별장에서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수사의 ABC인 무슨 뭐 계좌 추적도 안 했고, 그리고 또 통화 내역 압수도 안 했고, 그러면 이제 뭔가 비호 세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민정수석인 곽상도 현 한국당 의원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거슬러서 황교안 대표까지도 계속 의혹에 연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한국당, 민주당이 첨예하게 붙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사생 결단식으로 양당이 더 첨예하게 붙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 동영상을 봤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지원 의원이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가 검찰 아래에서는 수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언젠가 좀 터뜨려줘라라면서 해당 CD를 넘겨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왜 하필 야당 의원에게 CD를 건넸다고 보십니까? 야당 의원에게 해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제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제대로 규명을 안 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랬다는 거고, 예. 그럴 경우 여당은 어차피 한편이라 보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것들을 감시 기능,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야당이 터뜨려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건데, 저는 그러나 이제 박지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김학의 이 사건은 성접대라든가 성범죄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되는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하되, 그러나 이러한 정치 공세적 공방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실 여부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 중에 궁금한 게 뭐냐면 3월 초에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맞습니다. 터뜨려달라 그랬다 그러는데, 예. 지금 현재 오늘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봐야겠습니다만은 3월 19일 날 김학의 동영상을 USB로 입수했다, 처음 입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3월 19일 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3월 초에 받았다는 게 맞는 건지, 또 하나는 당시 그럼 터뜨려달라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당시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문제를 터뜨리면서 문제제기 안 한 이유는 뭔지, 왜 지금 와서 거론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방영선 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만나가지고 당시 법무장관 때 그날 처음 찾아왔을 때 이번에 국회 답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거를 꺼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다가 나중엔 꺼내서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또 말을 정정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만약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는 한국당 주장은 정치 공세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런 걸 주장하는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 박영선 장관 후보자죠. 어제 의원이면서 이 검찰 수사가 되면은 실제로 대중들한테 직접 누구한테 받았다고 공개하긴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가서 정확히 언제 어느 장소에서 경찰에 누구에게 받았는지 예.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그게 진실이 저는 규명될 거라고 봅니다. 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결국 밝혀야 하는 문제인데요. 검찰에서 이제 별도 수사팀을 또 마련해서 전방위 수사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진실 규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상당히 진실 규명이 의지만 있으면은 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역대 메모드급 13명의 검사, 특수통 출신의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수사단이 이제 꾸려졌거든요. 예. 그리고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검찰총장이 지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2차례나 사실상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혐의,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됐는데 예. 이번에 3번이나 했는데도 또 무혐의가 된다. 그러면 현 검찰 그리고 현 정부도 똑같이 불명예를 기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 핵심 수사 쟁점이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뇌물 수수 여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압 여부고 또 하나는 이제 특수강간인데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윤중천 건설업자 별장에다가 성폭행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든 사람인데 돈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줬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을 가지고 이번에 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상당히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수강간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2차례나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또 과연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은 여성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CD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상당히 피해 여성의 진술을 묵살했지만은 대부분 판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그걸 반영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압 부분인데 외압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시에 경찰청의 실무 수사를 맡았던 또 첩보를 맡았던 당시에 경찰 고위 간부가 청와대 여러 차례 이걸 보고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고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단에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지금 이제 그 주요 인물로는 2사람 아닙니까? 곽상도 당시의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당시의 민정비서관인데 이 2사람이 연루가 되고 만약에 또 황교안 대표까지 알았다면은 이 부분은 정치권에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오는 엄청난 메가톤급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꼭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그리고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국민 모두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3 보궐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전 투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투표율은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2군데다가 이제 기초의원 선거가 3군데까지 해가지고 14.37%.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 14.71%인데 어떻든 2년 전에 재보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8.4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2배 가량 높아진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아진 게 어디한테 유리하냐에 대해서는 2갈래 시각이 있어요. 일단은 이런 게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젊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혹시 이 현재 범 여권
진보 세력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 하나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권 2년을 된 상황에서 부산 경남에서 뭔가 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먹히면서 오히려 이런 보수층의 고령층들이 많이 나와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오히려 한국당에 유리할 거다는 그런 두 갈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든 그거는 껴봐야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선거는 내년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산 경남 이 지역 PK 지역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전국 이번에 딱 경남 지역에서만 국회의원 선거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전체의 주도권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마는 이 주도권을 계속 잡아갈 수 있는지, 야권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풍향계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선거전 마지막 주말 여야 모두 아주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지금 각 당이 어떤 지금 공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결국은 핵심은 경제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것과 가지고 서로 민주당은 우리가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한국당은 아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다음 달 4일로 위기 산업 지역 지정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걸 다시 연장을 해서 그리고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또 대폭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양문석 후보자 당선시켜주면은 예결위에다 포함시켜가지고 앞으로 통영 고성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계속해서 지금 힘 있는 여당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지금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때문이다. 그리고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래서 이번에 따끔하게 심판을 해야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지금 여기에 또 정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의당은 이제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니까 창원 성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뭐 한석을 가져오는 건 넘어서 다시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과 해야 되니까 플러스 정의당 입장에서는 노회찬 정신 이어받아서 우리가 민생경제 살리겠다. 그래서 우리 뽑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들은 다 좋은데 결국은 유권자가 냉철한 눈으로 심판을 표로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두 곳인데 예. 조심스럽게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판세를 지금 너무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은 예. 좀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어떻든 지금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는 데라 조건을 붙여야 되니까. 예. 근데 여론조사 상으로는 한 군데는 한국당이 좀 약간 다소 앞선 상황이고 한 군데는 소위 정의당 후보가 다소 앞선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1대1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범여권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가 두 군데를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럼 완전히 우리가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예. 또 이제 한국당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는 조금 뒤지고 있지만 거기까지 해서 두 군데도 또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막판 기대를 걸면서 가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어떻든 1대1에 가까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일단은 알겠죠.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더욱더 주목되는 4.3 보궐선거.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이제 나흘 뒤면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우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